여기 일본 에도 시대 말기 최고의 검객이었던 한 사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대 제일이라는 검술의 자격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받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평생 단 한 사람도 칼로 베지 않았습니다. 암살과 살육이 물처럼 흐르던 그 험한 시대의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벼슬도 군대도 이렇다 할 재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떠돌이 무사였을 뿐이죠. 그런 그가 서로 죽고 죽이던 두 원수를 한자리에 앉혀 손을 잡게 만들고 일본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60년을 이어온 무사의 천하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것도 총 한 방, 큰 전쟁 한 번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현대의 일본인들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존경하고 사랑한 인물로 이 사내를 꼽습니다. 천황도 이름난 장군도 아닌 한낱 떠돌이 무사를 말이지요. 그의 이름은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그를 이토록 매력적인 영웅으로 되살려낸 것이 시바류 타로의 대하소설 료마가 간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설의 눈을 빌려 이 사내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울보의 겁쟁이였던 한 소년이 어떻게 일본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한 시대의 문을 열어젖혔는지 오늘 그 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 태양의 연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36년 일본 남쪽 시코쿠 섬의 도사번입니다. 번이라 함은 지금의 우리나라도 와 같은 크기의 관할 구역을 뜻하지요. 이 당시 일본은 막부라는 조정에서 쇼군이라는 호칭을 가진 오늘날로 따지면 천황 밑에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가 큰 틀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부란 무사들이 세운 정부를 말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쇼군, 곧 사무라이들의 총대장이지요. 그러나 우리 조선과 달리 이 당시 일본, 에도 시대의 번은 중앙집권 형태가 아닌 쇼군의 명을 받긴 하지만 다이묘라고 칭하는 영주가 그 지역 안에서는 왕이나 다름없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했고 세금을 자체적으로 거두었으며 심지어 독자적인 화폐, 번찰까지 발행했습니다. 천황은 교토에 있었지만 이름뿐인 자리였고 나라를 실제로 다스린 것은 이 쇼군이었지요. 료마가 태어난 도사번은 지금으로 따지면 태평양을 마주보고 앉은 따뜻한 남녘 땅 고치현입니다. 그 도사번의 한 하급 무사 집안에서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사카모토 나오타리, 어머니 고우사이의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 하나와 누나 셋을 둔 늦둥이 아들이었지요. 음력 11월 15일 훗날 이 날짜가 그의 운명을 두 번 가르게 됩니다. 이해가 조선으로 치면 헌종 2년입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나라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남모를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가문의 본가는 원래 사이타니아라는 이름난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장사로 큰 돈을 모은 뒤 그 돈으로 무사의 신분을 사서 사무라이가 된 집안이었지요. 당시 도사에는 같은 무사에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위에는 조상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상급 무사 조씨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시골 무사 곧 고시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집안은 바로 이 아래쪽 고시였습니다. 이 신분의 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같은 무사라도 상급 무사 조씨는 비단 옷을 걸치고 우산을 받쳐들고 다녔습니다. 반면 고시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조씨를 만나면 진창이라도 비켜서서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조씨가 고시를 그냥 베어 죽이더라도 하급무사인 고시가 무례를 범해 징벌했다는 명분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같은 칼을 찬 무사인데도 태어난 순간 이미 위아래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어린 요마는 바로 이 차별의 공기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부조리한 차별은 료마를 비롯한 도사번의 젊은 고시들의 가슴 속에 거대한 분노와 변혁의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료마가 낡은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만민이 평등한 새로운 국가를 꿈꾸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뼈저린 고시로서의 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년, 시작은 참으로 보잘것없었습니다. 소설 료마가 간다가 그리는 어린 료마는 한마디로 못난이였습니다. 10살이 넘도록 밤이면 이불에 오줌을 쌌습니다. 걸핏하면 눈물을 쏟는 울보였고 동네 아이들에게 늘 얻어맞고 다녔습니다. 글방에 보냈더니 도무지 공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쫓겨나듯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눈치도 없어 집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훗날 나라를 뒤흔들 사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소설은 이 못난이 시절을 결코 부끄럽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큰 그릇의 싹을 숨겨둡니다. 남과 다른 아이, 정해진 틀에 맞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일수록 짜인 길 밖으로 걸어나갈 힘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요마는 말수가 적고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고여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무언가는 뜻밖의 순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료마에게 12살 무렵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병약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은 료마는 이후 새어머니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의도치 않았지만 뜻밖의 선물을 하나 안겨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료마가 새어머니의 옛 친정인 가와시마 집안에 자주 놀러 가게 된 일이지요. 그 집에는 유럽이라는 별난 별명으로 불리던 어른이 있었습니다. 가와시마 이사부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 세상 이야기를 어린 료마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새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어린 료마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 된 것입니다. 서양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는 쇠로 만든 배가 있고 이러한 저러한 신기한 물건들이 있다. 좁은 도사 땅밖에 모르던 소년의 눈이 그 이야기에 반짝였습니다. 훗날 료마가 세계라는 무대를 꿈꾸게 된 씨앗이 바로 이 새어머니의 의도치 않은 선물에서 뿌려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미를 잃은 어린 막내를 단단히 붙잡아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이 누나, 셋째 누나 오토메였지요. 오토메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세어 동네에서 오토메 사무라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말타기와 헤엄, 활쏘기까지 웬만한 사내를 능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억센 누나가 울보 동생을 붙잡고 몸과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찬물을 끼얹어 담력을 키우고 헤엄을 가르치고 손에 목검을 쥐어줍니다. 훗날 료마는 평생 200여 통의 편지를 남기는데 그 가운데 13통을 이 누나에게 보냅니다. 세상을 상대로 큰 판을 벌이면서도 그는 늘 이 누나에게만은 어린 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못할 속내를 이 누나에게만은 편지에 술술 풀어놓았답니다. 소설이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그릇은 처음부터 크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남들이 못난이라 손가락질하던 아이 속에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인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울보 소년을 깊은 잠에서 깨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자루의 칼이었습니다. 류마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곳은 검술 도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붙잡고 앉아 있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목검을 손에 쥐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살 무렵 료마는 고향 도사의 히네노 도장에 들어갑니다. 오구리류라는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글방에서는 굼뜨던 소년이 칼 앞에서는 놀랍도록 빠르게 자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감각이 앞서갔습니다. 스승도 혀를 내두를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은 료마에게 병법의 목록을 내려줍니다. 검술의 자격을 인정하는 일종의 증서였습니다. 못난이 소리를 듣던 소년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로 19이 되던 1853년 료마는
큰 결심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검술을 배우겠다며 홀로 에도로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에도는 지금의 도쿄, 막부의 심장이었습니다. 천황이 있는 교토가 이름뿐인 수도였다면 실제 권력이 모인 곳은 바로 이 에도였지요. 시골 도사에서 에도까지는 걸어서 여러 날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료마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료마가 찾아간 곳은 에도의 지바 도장이었습니다. 바로 호쿠신 이토류, 우리말로 북진 일도류를 가르치는 도장이었지요. 이 유파를 창시한 이는 지바 슈사쿠라는 전설적인 검객이었습니다. 지바 슈사쿠는 그야말로 검술의 혁명가였습니다. 그때까지 일본 검술은 인맥이나 나이에 따라 자격을 나눠주는 일이 흔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라도 사정이 있으면 윗단으로 슬쩍 올려주곤 했지요. 슈사쿠는 그런 낡은 관행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단계를 매기는 체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호쿠시니토류의 자격은 세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초목록, 그 위에 중목록, 그리고 가장 높은 대목록, 곧 면허계전이었습니다. 면허계전이란 스승이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전수받았다는 뜻이지요. 그 유파의 후계자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최고의 자격이었습니다. 료마가 배운 곳은 이 슈사쿠의 동생 지바 사다키치가 이끄는 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료마는 물 만난 고기처럼 검을 갈고 닦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목검이 부러지도록 죽도를 휘둘렀습니다. 도장의 하루는 죽도가 부딪히는 소리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나무 바닥을 구르는 발소리, 우렁찬 기합, 거친 숨소리, 료마는 그 소리 한복판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글자 앞에서는 그토록 답답하던 머리가 검 앞에서는 맑게 트였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 읽혔습니다. 어디로 칼이 들어올지 몸이 먼저 알고 반응했습니다. 료마는 키가 크고 팔이 길어 겨루기에 타고난 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도장에서 손꼽히는 실력자가 됩니다. 다른 번에서 온 무사들도 료마와 한번 겨뤄보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 그리는 료마의 검은 그저 빠르고 센 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기고 지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꺾겠다는 욕심이 앞서면 오히려 검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비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마주하면 상대의 빈틈이 저절로 보였습니다.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번개처럼 정확하게 그것이 소설 속 류마의 검이었습니다. 검을 통해 그는 세상을 대하는 법 하나를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타는 법 말입니다. 훗날 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원수마저 손잡게 한 그 솜씨, 그 뿌리가 바로 이 도장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칼을 배우러 간 청년이 사실은 사람을 배우고 있었던 셈이지요. 훗날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도장에서 검을 겨루던 방식과 꼭 닮아 있었지요. 상대를 억누르려 들지 않고 먼저 그 결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조용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가 그의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못난이라 불리던 소년이 검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재능을 찾은 셈입니다. 그 재능은 사람을 베는 재능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재능이었지요. 검객 요마의 나날은 그렇게 그의 그릇을 조용히 키워갔습니다. 욕심을 버렸기에 오히려 무적이었던 그런 경지의 검객. 이 대목이 소설을 읽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지요. 힘으로 억누르는 검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검이 가장 강하다는 것. 료마라는 인물의 그릇을 소설은 검술로 먼저 보여준 셈이지요. 이 도장에는 또 한 사람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스승 사다키치의 딸 지바 사나코였습니다. 사나코 역시 검을 다루는 여인으로 도장의 꽃이라 불렸습니다. 소설 속에서 료마와 사나코 사이에는 애틋한 인연이 싹틉니다. 그러나 시대의 경랑은 두 사람을 끝내 갈라놓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나코는 평생 홀로 지내며 료마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칼과 사랑이 함께 피어난 이 에도의 도장은 료마 청춘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였답니다. 그런데 료마가 에도에서 배운 것은 검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장 밖에서 사쿠마 쇼잔이라는 학자의 사숙에도 드나듭니다. 사숙이란 나라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 개인이 문을 연 사설 학당을 말하지요. 사쿠마 쇼자는 서양 학문과 서양식 포술에 밝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검을 배우던 청년이 한편으로는 대포와 서양 문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을 료마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료마가 실제로 어느 정도 검객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문서가 나기나타 곧 긴 자루 칼 다루는 법의 낮은 등급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이 그를 지나치게 대단한 검객으로 그린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요. 그런데 2015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료마의 후손들이 기념관에 기증한 문서들 속에서 새로운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료마가 호쿠신 이토류 검술의 면허계전, 곧 가장 높은 자격을 받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소설이 그린 달인 료마가 아주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소설을 더 깊이 이해할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료마는 그토록 뛰어난 검객이었지만 정작 평생 단 한 사람도 칼로 베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암살과 사륙이 물처럼 흐르던 그 험한 시대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구보다 칼을 아꼈던 것이지요. 그의 진짜 싸움은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벌이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칼을 가졌으면서도 그 칼을 함부로 뽑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 어쩌면 이것이 료마라는 인물의 진짜 그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여름 검술에 빠져있던 이 청년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에도 앞바다에 난생 처음 보는 시커먼 배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1853년 여름이었습니다. 에도 만어귀의 우라가 앞바다에 거대한 배 4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대 페리제독이 이끄는 배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배를 구로후네 곧 검은 배라 불렀습니다. 배 몸통이 시커먼 데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뿜었기 때문입니다. 바람 없이도 스스로 나아가는 증기선을 그들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돛도 없이 물살을 거슬러 다가오는 거대한 쇳덩어리 배.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괴물 같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200년 넘게 나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쇄국이었지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대부분의 일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 앞에 서양의 힘이 대포를 앞세우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페리는 개항을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문을 열라. 그러지 않으면 힘을 보게 될 것이다. 막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맞서 싸울 힘도 그렇다고 순순히 문을 열 결단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260년을 이어온 무사 정권의 위험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19 청년 료마가 바로 그 에도에 있었습니다. 검술을 배우러 왔다가 시대가 뒤집히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료마는 다른 무사들과 함께 해안 경비에 동원됩니다. 칼을 찬 채 저 멀리 시커먼 쇳덩어리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설은 이 장면을 료마 인생의 첫 번째 각성으로 그립니다. 칼 한 자루로는 저 배를 결코 막을 수 없다. 내가 지금껏 목숨 걸고 갈고 닦은 이 검술이 저 대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한 청년의 세계관이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배가 다녀간 소식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저 바다 너머에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구나. 어떤 이는 서양을 배우자 했고 어떤 이는 몰아내자 했습니다. 어떤 이는 막부를 탓했고 어떤 이는 천황을 우러렀습니다. 온 나라가 밤새 뜬 눈으로 다투는 듯한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젊은 무사들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열병이 번졌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해야 한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료마 역시 그 열병을 앓는 수많은 청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그 열병을 어디로 쏟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찾지 못한 뜨거움은 때로 칼끝으로 향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료마도 한동안은 그 뜨거움을 칼끝에 실으려 했지요. 서양을 몰아내야 나라를 지킨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서서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막으려고만 해서는 저 거대한 물결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훗날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고향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언젠가 외국의 목을 베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노라고. 지금 들으면 다소 거칠고 과격한 다짐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료마는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았습니다. 당시 무사들 사이에는 하나의 뜨거운 구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존왕량이었습니다. 천황을 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뜻이었지요. 노필존, 임금왕, 물리칠양, 오랑캐 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뜻이 되는 구호였지요. 힘없는 막부 대신 천황을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고 서양을 칼로 물리치자. 젊은 피들의 가슴을 뒤흔든 이 구호를 료마도 처음에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검은 배가 다녀간 뒤 일본의 운명은 빠르게 굴러갑니다. 결국 막부는 서양의 압력에 굴복해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1858년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조선으로 치면 철종 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일본의 몹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막부가 힘에 밀려 나라의 권리를 내준 셈이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개항에 존왕양이파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막부의 실력자 이이 나우스케는 그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수많은 지사가 잡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피해 숙청을 안세이 대옥이라 부릅니다. 안세이란 그 무렵 일본이 쓰던 연호, 곧 해를 세는 이름입니다. 대옥이란 큰 옥사,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옥에 갇힌 대규모 탄압을 말하지요. 이때 처형된 이들 중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젊은 지사들을 길러낸 사상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지요. 그의 죽음은 오히려 젊은 피들의 가슴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스승의 원한을 갚겠다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막부와 존왕양이파의 정면 충돌이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바다 건너 우리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검은 배가 일본을 두드리던 이 무렵 조선은 철종 시대였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절정에 달해 있던 시절입니다. 왕권은 허수아비였고 몇몇 가문이 나라를 주무르고 있었지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선의 조정은 거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서양의 물결 앞에서 두 나라의 처지가 이렇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결을 맞이하는 방식에서 두 나라의 운명은 곧 크게 갈리게 됩니다. 그 갈림길의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만나보기로 하지요. 어쨌든 료마는 이 격동의 한복판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검술을 배우러 떠났던 청년은 시대를 고민하는 지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 몸을 스스로 찢으려는 고향의 피바람이었습니다. 료마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도사 땅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검은 배가 다녀간 뒤 나라 전체가 두 갈래로 쪼개지고 있었지요. 한쪽은 막부를 지키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막부를 넘어 천황 중심의 새 나라를 만들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사에서 이 새로운 물결을 이끈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케치 한페이타였습니다. 다케치는 료마와 마찬가지로 신분이 높지 않은 무사였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젊은 무사들을 모아 조직을 만듭니다. 도사 근왕당이었습니다. 근왕, 곧 천황에게 충성한다는 뜻이었지요. 한때 200명에 가까운 젊은 지사가 이 깃발 아래에 모였습니다. 료마도 이 근왕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같은 처지의 하급 무사들이 신분의 벽을 넘어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그런데 도사에는 이들과 정면으로 맞선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번의 정치를 좌우하던 참정 요시다 도요였습니다. 참정이란 번의 살림과 정치를 도맡은 재상격의 자리이지요. 요시다는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부와 손잡는 노선, 이른바 공무합체를 폈습니다. 공무합체란 천황이 계신 조정과 무사들의 막부가 손을 잡자는 노선이지요.
공은 조정을, 무는 막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황당의 젊은 피들에게 그는 반드시 치워야 할 걸림돌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1862년 끝내 사건이 터집니다. 요시다 도요가 한밤중에 암살당한 것입니다. 근황당과 연결된 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사 땅은 그야말로 피해 계절로 접어듭니다. 근황당에는 오카다 이조라는 무서운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베는 이조라 불릴 만큼 이름난 자객이었습니다. 막부편에 선 인물들이 밤마다 그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교토와 도사의 거리를 공포가 짙은 안개처럼 뒤덮었습니다. 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젊은 무사들의 열기가 결국 사륙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 속 료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동료들과 다른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케치를 존경했고 근황당의 뜻에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베어낸들 그것으로 새 나라가 세워질까? 막부의 관리 하나를 죽인다고 저 검은 배가 물러갈까? 피로 피를 씻는 이 싸움의 끝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 료마는 점점 깨닫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라는 것을, 누구를 죽일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 시대에는 무척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칼을 갈며 적의 이름을 꼽을 때 료마는 홀로 새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칼을 든 자들 사이에서 붓을 든 사람이 된 셈입니다. 그것은 때로 비겁하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왜 함께 적을 치지 않느냐는 눈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칼을 뽑는 데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칼을 거두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용기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용기를 이미 조금씩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생각이 그를 동료들과 다른 길로 이끕니다. 피의 계절을 등지고 그는 홀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훗날 료마와 다케치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실제로 도사 근황당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얼마 뒤 교토에서 정변이 일어나 존왕양이파가 한꺼번에 밀려납니다. 그 여파로 도사에서도 근황당이 무너지지요. 지도자 다케치 한페이타는 붙잡혀 할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할복이란 무사가 스스로 배를 갈라 목숨을 끊는 그 시대의 마지막 예법이었지요. 자객 오카다 이조도 도망치다 붙잡혀 처형됩니다. 칼에 기댄 젊은 뜻은 그렇게 칼처럼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때가 조선에서는 언제쯤이었을까요? 요시다 도요가 암살되던 1862년은 조선 철종 13년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조선 남쪽에서는 진주를 시작으로 거대한 농민 봉기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른바 임술민란입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지요. 일본이든 조선이든 낡은 질서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료마는 이 피바람 속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무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1862년 료마는 도사를 몰래 떠납니다. 번의 허락 없이 자기 고장을 빠져나간 것이지요. 이것을 탈번이라 불렀습니다. 번을 벗어난다. 곧 자기 소속을 스스로 이탈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탈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무사는 자기 번, 곧 주군에게 목숨까지 매인 존재였습니다. 번을 함부로 벗어나는 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큰 죄였습니다.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남은 가족에게도 화가 미쳤습니다. 무사에게 번은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스스로 버린다는 것, 그것은 이름도 신분도 돌아갈 집도 모두 내던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료마는 왜 이토록 위험한 길을 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그는 이제 도사 사람 료마가 아니라 일본 사람 료마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작은 번의 울타리 안에서는 결코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없다. 이 좁은 담을 넘어야만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다.
번을 뛰어넘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생각한 것. 바로 이 발상이야말로 료마를 다른 지사들과 구별짓는 지점이었습니다. 누구는 천황을 받들자 했고 누구는 막부를 지키자 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그 모든 다툼 위에 있는 하나의 일본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탈번의 밤 소설은 료마와 누나 오토메의 이별을 애틋하게 그립니다. 동생이 큰 죄를 짓고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누나는 그 뜻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등을 밀어줍니다. 집안에는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남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지요. 료마는 그렇게 정든 고향과 피부치를 등지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나갑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칼 한 자루와 새 나라를 향한 막연한 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부터 료마는 자유로워집니다. 번의 눈치도 신분의 굴레도 이제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었습니다. 탈번은 그에게 형벌이자 동시에 날개였던 셈이지요. 소설은 이 자유로운 낭인 료마를 무척 매력적으로 그립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큰 뜻을 품은 채 세상을 떠도는 사내. 바로 이 자유로움이 훗날 일본인들이 그를 사랑한 큰 이유가 됩니다. 그는 신분의 담장 대신 넓은 세상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세상에서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낭인이 된 료마는 여기저기를 떠돕니다. 낭인이란 섬길 주군도 돌아갈 뻔도 없이 떠도는 무사를 말하지요. 서쪽 끝 시모노세키로가 시라이시 쇼타로라는 상인을 만납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지사들을 돕던 뜻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료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몸으로 배웁니다. 번의 담장 안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넓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료마는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막부의 고위관리 가스 가이슈였습니다. 조랑양이의 눈으로 보면 막부의 관리는 곧 처없애야 할 적이었습니다. 료마가 가스를 찾아간 까닭도 처음에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설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료마는 칼을 품고 이 막부의 대신을 베러 그 집 문을 두드렸다고요. 그가 한 손을 칼자루에 얹은 채 가스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료마의 인생은 두 번째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료마가 마주한 가스가 이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부의 신하였지만 누구보다 세상을 넓게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일찍이 서양 학문을 익혔고 바다 건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몇 해 전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1860년 갈린마루라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다녀온 것입니다. 조선으로 치면 철종 11년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배를 몰아 태평양을 건넌 거의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낡은 칼의 세계에 갇힌 무사가 아니라 이미 대양 너머를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소설 속에서 가스는 자신을 배로 온 료마의 살기를 대번에 알아챕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거나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자객을 앞에 앉혀놓고 조용히 세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 검은 배들이 왜 그토록 강한지, 서양이 어떻게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지금 일본이 260개의 번으로 갈라져 서로 다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스는 말합니다. 칼로 외국인 몇을 벤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살 길은 오히려 문을 열고 저들의 힘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다. 번을 따지지 말고 온 일본이 하나의 나라로 뭉쳐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바다를 지킬 힘, 곧 해군이 있어야 한다. 가스의 말은 그때까지 누구도 료마에게 해준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사들은 늘 누구를 몰아내자 고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무엇을 만들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을 없애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료마가 마음속으로만 어렴풋이 그리던 그림을 가스는 또렷한 말로 눈앞에 펼쳐 보여준 것입니다. 바다를 지킬 배,
세상과 겨룰 힘, 하나로 뭉친 일본. 그 큰 그림 앞에서 료마의 좁은 세계는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료마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사람을 베러 온 칼이 그 말 앞에서 스르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료마는 가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적을 죽이러 갔다가 도리어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큰 그릇은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배웁니다. 료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의 적을 오늘의 스승으로 삼는데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료마라는 인물의 가장 큰 매력인지도 모르지요. 사람은 대개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합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곤 합니다. 그런데 료마는 달랐습니다. 더 옳은 길이 보이면 어제까지의 자신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 유연함이 그를 시대의 흐름보다 늘 반발짝 앞서게 했습니다. 칼도 그렇게 쓰던 사람이 생각도 그렇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비우고 읽고 그 흐름을 타는 것 말이지요. 이 장면은 소설 료마가 간다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큰 그릇이 다른 사람의 좁은 세계를 단숨에 넓혀준 순간이었지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짚어두겠습니다. 칼을 품고 갔다가 감복해 제자가 되었다는 이 장면. 소설이 특히 아름답게 다듬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료마가 소개장을 들고 가스를 찾아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이 그리려 한 진실은 분명합니다. 료마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적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는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만남으로 료마는 존왕양이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개국, 곧 나라를 열어 세상과 겨루자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서양을 몰아내려던 청년이 서양을 배우려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가스의 제자가 된 료마는 곧바로 큰일에 뛰어듭니다. 1863년 가스를 도와 고베의 해군 훈련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다를 지킬 인재를 기르는 일본 근대 해군의 요람이었지요. 이곳에서 료마는 배 다루는 법과 항해술을 익힙니다. 스스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꿈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 가스의 힘으로 료마의 탈번제도 사면을 받습니다. 도사의 옛 죽은 야마우치 요도가 가스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낭인이 이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바다 건너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료마가 해군 훈련소를 세우던 1863년 조선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12살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나라의 실권을 손에 쥐게 되지요. 대원군은 안으로는 세도 정치를 정리하고 왕권을 다시 세운 만만치 않은 개혁가였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나라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는 쇄국의 길을 택합니다. 같은 시각 일본의 젊은이는 바다로 나갈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실권자는 바다로 들어오는 문을 더 단단히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방향의 차이가 훗날 얼마나 큰 운명의 격차로 벌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세운 고베의 해군 훈련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치바람이 바뀌면서 이곳이 반란 세력의 소굴로 의심받은 것입니다. 결국 훈련소는 문을 닫고 스승 가스도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료마는 다시 갈 곳 없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기가 뜻밖에도 료마를 진짜 큰 인물로 키워냅니다. 훈련소가 문을 닫자 료마와 동료들은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때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 사스마번이었습니다. 사스마는 지금의 가고시마, 일본 남쪽 끝의 힘센 번이었습니다. 사스마는 료마 일행을 나가사키로 불러 후원해 줍니다. 당시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서양을 향해 열려있던 거의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서양 상인들이 드나들고 최신 배와 무기가 거래되던 국제 항구였지요.
바로 이곳에서 1865년 료마는 놀라운 조직을 만듭니다. 가메야마 조합이었습니다. 훗날 이름을 바꾸어 가이엔타이, 곧 해원대가 되는 조직이지요. 바다해, 도울원, 바다에서 나라를 돕는다는 뜻이었지요. 이해가 조선으로 치면 고종 2년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짓기 시작하던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가메야마 조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날의 주식회사와 매우 비슷한 조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형태의 회사는 거의 처음이라 이야기되지요. 류마는 배를 사서 바다를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쌀도, 무기도, 배도 사고 팔았습니다. 동시에 이 조직은 배를 부리는 사설 함대이기도 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필요하면 나라의 큰일에도 힘을 보태는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칼찬 무사가 이제 상인이자 뱃사람이자 사업가가 된 셈입니다. 사실 료마의 집안이 원래 상인 출신이었던 것을 떠올리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피 속에는 처음부터 장사꾼의 감각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가사키에서 료마는 서양 상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 중에는 글로버라는 서양 무기 상인도 있었습니다. 료마는 이들에게서 최신 소총과 군함을 사들였습니다. 칼을 찬 무사가 서양인과 마주 앉아 흥정을 벌인 것입니다. 낡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료마에게는 신분도 국적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쓸모가 있고 뜻이 맞으면 그는 누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열린 태도가 그를 시대의 다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배와 무기와 사람을 움직여 시대를 바꾸는 지렛대였습니다. 료마가 세운 이 조직에는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지요. 그는 뜻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뜻을 이루려면 그 뜻을 떠받칠 현실의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배와 돈과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굴리는 조직 말입니다. 이상을 품되 두 발은 현실을 딛는 사람. 료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한낱 꿈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칼이나 구호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 그 힘으로 시대를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대목은 오늘날 사업하는 이들의 마음을 유난히 사로잡습니다. 낡은 판을 깨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판을 새로 짜는 사람. 그런 요마의 방식에서 많은 경영자가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곤 하지요. 이 무렵 료마 곁에는 한 사람이 스쳐갑니다. 같은 도사 출신의 이와사키 야타로였습니다. 그는 도사의 상회 일을 맡아 료마의 해원대와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와사키가 훗날 일본 최대의 재벌 미쓰비시를 세우는 인물이 됩니다. 한 시대의 두 거인이 나가사키의 바닷바람 속에서 잠시 마주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배를 부리고 장사를 하면서 료마의 머릿속에서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막부에 맞설 만한 힘센 번이 둘 있다. 남쪽에 사스마와 서쪽에 조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다. 만약 이 두 원수가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만 된다면 260년 막부를 뿌리째 흔들 거대한 힘이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습니다. 사스마와 조슈의 사이는 단순히 나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피를 본 철천지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사스마와 조슈가 왜 그토록 미워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스마는 지금의 가고시마, 조슈는 지금의 야마구치 현자리이지요. 두 번은 모두 막부에 불만이 많은 힘센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조슈는 천황을 받들고 서양을 몰아내자는 가장 과격한 쪽이었습니다. 반면 사스마는 한때 막부와 손잡는 온건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1864년 교토에서 큰 충돌이 벌어집니다. 금문의 변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금문이란 천황이 있는 황궁의 문 이름이지요. 조슈가 무력으로 교토에 밀고 들어왔다가 사스마와 아이즈 연합군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슈는 씻을 수 없는 원한을 품게 됩니다. 게다가 그 뒤 막부가 조슈를 치려할 때 사스마는 그 편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조슈 사람들에게 사스마는 막부보다 더 미운 배신자였던 셈이지요.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이를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조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카스기 신사쿠라는 젊은 지사가 새로운 군대를 만든 것입니다. 기병대라 불린 이 부대는 말을 타는 기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기할기, 병사병, 기이한 병사들의 부대라는 뜻이었지요. 이 부대는 무사만 뽑지 않았습니다. 농민이든 상인이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병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서양식 총으로 무장한 완전히 새로운 군대였지요. 낡은 신분제를 뛰어넘은 이 발상이 조슈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두 원수를 한자리에 앉히겠다고 료마가 나선 것입니다. 료마에게는 이 일을 함께할 든든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도사 출신의 나카오카 신타로였습니다. 나카오카 역시 번을 뛰어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지사였습니다. 훗날 료마와 운명을 함께하게 되는 둘도 없는 벗이었지요. 두 사람은 사스마와 조슈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다리를 놓습니다. 사스마 쪽에는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거물이 있었습니다. 뒷날 유신의 최고 영웅으로 꼽히는 인물이지요. 조슈 쪽에는 기도 다카요시가 있었습니다. 가스라 고고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마주 앉히기까지가 그야말로 산 너머 산이었습니다. 소설이 그리는 이 협상의 고비는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사이고가 갑자기 약속 장소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을 돌려 교토로 훌쩍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조슈의 기도는 이 일로 크게 분노합니다.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러 왔는데 상대가 코앞에서 등을 돌린 셈이었으니까요. 동맹은 그대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입니다. 바로 이때 료마의 진짜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두 번의 자존심 싸움을 정면으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당시 조슈는 막부의 견제로 무기를 살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스마는 흉년으로 쌀이 모자랐습니다. 료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스마의 이름으로 최신 소총과 군함을 사서 그것을 조슈에게 넘겨주라. 그 대신 조슈는 남는 쌀을 사스마에 보내주어라. 서로 꼭 필요한 것을 주고받게 한 것입니다. 말로 하는 화해가 아니라 실제 이득으로 두 원수의 마음을 이어붙인 것이지요. 이 거래가 성사되면서 두 번 사이에는 조금씩 신뢰가 쌓입니다. 자존심으로 막혔던 문이 이익이라는 열쇠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우는 지키되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게 한다. 료마의 셈법은 그렇게 실용적이면서도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6년 초 교토의 한 저택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립니다. 사스마의 실력자 고마스 다테와키의 집이었습니다. 사이고를 비롯한 사스마의 지도자들과 조슈의 기도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천지원수였던 두 세력이 마침내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초 동맹입니다. 막부를 무너뜨릴 거대한 힘이 마침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료마는 이 자리에 뒤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편 모두 먼저 동맹을 맺자는 말을 꺼내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이 어색한 침묵을 깬 사람이 바로 료마였습니다. 그가 두 편 사이를 오가며 마침내 그 굳은 매듭을 풀어냅니다. 회담 뒤 조슈의 기도는 동맹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료마에게 보냅니다. 이 내용이 틀림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료마는 그 편지 뒷면에 붉은 먹으로 틀림없다는 보증의 글을 적어 돌려보냅니다. 번도 벼슬도 없는 한낱 낭인의 붉은 글씨가 두 거대한 번의 동맹을 보증한 것입니다. 그 붉은 글씨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인 두 원수를 한 낭인이 손잡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벼슬도 군대도 돈도 변변이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료마에게 있던 것은 오직 하나, 신뢰였습니다. 그는 사스마에도 조슈에도 모두 믿음을 쌓아두었습니다. 어느 쪽도 그의 말이라면 한 번쯤 귀를 기울였습니다. 번을 버렸기에 그는 어느 번에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립이 그를 두 세력이 함께 믿는 유일한 다리로 만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약점이 도리어 가장 큰 힘이 된 셈이지요. 그리고 이 사초 동맹이야말로 막부를 무너뜨린 결정적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강한 두 번이 하나로 뭉쳤으니 막부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 막부는 다시 조슈를 치려다 크게 패합니다. 사스마가 등을 돌린 막부는 이미 예전의 막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천하의 기둥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의 유신은 바로 이 밤의 악수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사내가 놓은 다리 위로 새 시대가 성큼 건너온 셈입니다. 칼로도 못하고 대군으로도 못한 일을 그는 사람의 마음으로 해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류마라는 인물의 진짜 무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칼로 이기는 사람은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요. 류마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없앤 것이 아니라 원수를 동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에는 패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 모두 이 동맹으로 살 길을 얻었으니까요. 누구도 잃지 않고 모두가 얻는 승부, 그것이 료마가 꿈꾼 싸움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성취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동맹이 맺어지고 불과 이틀 뒤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료마를 덮칩니다. 사초 동맹으로 료마는 막부의 눈엣 가시가 됩니다. 그를 잡으려는 손길이 사방에서 뻗쳐옵니다. 동맹이 맺어진 지 이틀 뒤였습니다. 료마는 교토 근처 후시미의 한 여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데라다야였습니다. 그날 밤 막부의 관리들이 이 여관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료마의 목숨을 노리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 여인이 그를 구합니다. 데라다야에서 일하던 오료였습니다. 소설과 야사가 전하는 이 장면은 참으로 극적입니다. 때마침 목욕을 하고 있던 오료가 창밖으로 몰려드는 관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뒷계단을 뛰어올라 료마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료마는 함께 있던 동지와 함께 급히 맞섭니다. 그런데 이 밤 천하의 검객 료마가 칼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자객들의 칼을 막다가 두 손 엄지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칼자루를 쥔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때 료마의 손에는 뜻밖의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양식 권총이었습니다. 얼마 전 조슈의 다카스기 신사쿠에게서 받은 것이었지요. 칼의 명인이 칼이 아니라 총으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낡은 시대의 무기가 저물고 새 시대의 무기가 그를 살린 셈이었습니다. 료마는 간신히 포위를 뚫고 사스마번 저택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자신을 구한 오료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피 흘리는 밤이 한 쌍의 인연을 이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아주 특별한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료마 부부에게 권합니다. 남쪽 사스마 땅으로 내려가 온천에서 몸을 추스르며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료마와 오료는 사스마의 기리시마 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산을 오르고 잠시 세상 일을 잇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두 사람은 산 꼭대기까지 함께 올랐다고 합니다. 칼과 음모의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과 가까운 곳에 선 것입니다. 아마 그 며칠이 료마의 짧은 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쫓기고 다치고 싸우던 사내에게도 이런 봄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료마는 누나 오토메에게 보낸 편지에 이 여행 이야기를 즐겁게 적었다고 합니다. 큰일을 도모하던 지사도 편지 속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온기가 이 험한 이야기에 잠시 숨을 돌리게 해주지요. 칼바람 속을 살던 사내에게 주어진 짧고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여행을 일본 최초의 신혼여행이라 부릅니다. 목숨을 걸고 시대와 싸우던 혁명가에게도 이런 봄날 같은 며칠이 있었던 것이지요. 소설은 이 대목에서 료마의 인간적인 온기를 그립니다. 그는 차가운 이상만 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나를 그리워하고 아내를 아끼고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꿈꾼 새 나라도 차갑지만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봄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료마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꿈이 이미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나라를 통째로 되돌린다. 총성 없는 혁명이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료마의 해원대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이 무렵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원대의 배 1호 하마루가 다른 번의 큰 배와 부딪혀 가라앉은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힘센 번이었고 배를 잃은 료마 쪽이 불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료마는 이 문제를 칼이 아니라 단판으로 풀어냅니다. 당시 세계에서 통하던 만국의 법을 근거로 내세운 것입니다. 힘의 논리 대신 세계의 규칙을 들이민 셈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상대에게서 배상을 받아냅니다. 힘이 아니라 논리와 협상으로 강자를 이긴 통쾌한 승부였습니다. 료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일화이지요. 그는 칼잡이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협상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료마 인생 최대의 승부가 다가옵니다. 1867년 료마는 배 위에서 하나의 원대한 구상을 정리합니다. 선중팔책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지은 8가지 방책이라는 뜻이지요. 새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담은 8조목의 설계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싸워서 막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군이 스스로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두 쪽 나 서로 죽이는 내전을 피할 수 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낡은 시대를 새 시대로 넘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정봉환의 구상이었습니다. 료마는 이 구상을 도사본의 실력자 고토 쇼지로에게 들려줍니다. 고토는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사본은 이 안을 받아들여 막부를 설득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도사의 옛 죽은 야마우치 요도 역시 피 흘리지 않는 정권 교체를 반겼습니다. 여기서 소설과 역사의 결을 하나 짚겠습니다. 사실 선중팔책이라는 문서의 원본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뒷날 다듬어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싸우지 않고 시대를 바꾸려 한 그 발상만큼은 틀림없이 료마의 것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현실이 됩니다. 1867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막부의 15번째이자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천황에게 되돌려 준 것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1867년 11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260여 년을 이어온 무사의 천하가 스스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큰 전쟁 없이 문서 한 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정봉환입니다. 대정, 곧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한을 천황에게 되돌려 바친다는 뜻이지요. 칼의 시대가 칼을 뽑지 않고 저문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쇼군 요시노부도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맞서봐야 나라만 피로 물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새 질서 속에서 살기를 찾자, 그런 계산이 그의 결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지배 세력이 스스로 권력을 넘긴 일은 흔치 않습니다. 대개는 피해 혁명으로 수많은 목숨과 맞바꾸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문서 한 장으로 그 거대한 전원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총 대신 생각을 든 한 낭인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환이 완전히 매끄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두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통째로 뒤엎는 대전환을 큰 내전 없이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실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류마가 그토록 바라던 총성 없는 혁명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었지요. 모두가 누구를 이길까를 물을 때 그는 어떻게 이겨야 덜 다칠까를 물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긴 뒤에 남을 상처를 먼저 걱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지사에게는 오히려 낯선 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셈법이 일본을 큰 내전의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한 사람의 다른 생각이 수많은 목숨을 살린 셈이지요. 료마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소설은 뭉클하게 그립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새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아무 벼슬도 맞지 않겠다. 그저 배 한 척을 얻어 넓은 세계의 바다로 나가 장사를 하며 살고 싶다. 권력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작 그 권력을 조금도 탐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앉을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라의 앞날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 무욕의 모습이 후대 일본인이 그를 사랑하게 만든 까닭이기도 하지요. 자, 이 거대한 사건이 일어난 1867년 조선은 고종 4년이었습니다. 대원군이 온 힘을 기울여 경복궁을 다시 세우고 있던 무렵이지요. 그리고 조선은 여전히 나라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해 전인 1866년에는 서양의 배들과 잇따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병인 양요가 그 해의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료마가 사초 동맹을 성사시킨 바로 그 해였지요. 같은 시기 두 나라는 서양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그 물결을 타고 넘어 새 시대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다른 한 나라는 그 물결을 막으려 문을 더욱 닫아 걸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의 사정과 절박함이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그 방향의 차이가 이후 두 나라의 운명을 크게 갈라놓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료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총성 없는 혁명을 이뤄낸 료마에게 시대는 마지막 잔인한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대정봉환이 이루어진 뒤에도 료마의 신변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낡은 시대를 끝낸 그를 원망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지키던 데라다야가 막부의 표적이 된 뒤로 료마는 거처를 옮깁니다. 동지들의 주선으로 교토 가와라마치의 오미야라는 간장 가게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를 아끼는 이들은 자꾸만 불안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암살자들이 그를 노리고 있으니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에도 이토 가시타로라는 인물이 찾아와 간곡히 권합니다. 신생구미가 노리고 있으니 도사번 저택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신생구미란 막부편에 서서 교토의 치안을 막고 반대파 지사들을 잡아들이던 무장 조직이지요. 하지만 료마는 어쩐 일인지 오미야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어쩌면 큰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에 잠시 마음을 놓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867년 음력 11월 15일이었습니다. 바로 31해 전 료마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조차 그는 아마 잊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오랜 동지 나카오카 신타로가 오미야를 찾아옵니다. 사초 동맹을 함께 만들었던 바로 그 나카오카였지요. 두 사람은 2층 방에 마주 앉아 나랏 일을 의논합니다. 날이 저물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 아래층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느 지방에 무사라며 이름을 대고 료마를 만나고 싶다 했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사람이 손님의 이름을 전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온 자객들이 순식간에 그를 베어 넘깁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 젖히고 료마와 나카오카를 덮칩니다.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등불이 흔들리고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켜줄 이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천하의 검객 료마는 미처 제대로 칼을 뽑지도 못합니다. 자객의 칼이 그의 머리를 깊이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료마는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고 조용히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머리를 당했다. 이제 틀렸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하지요. 31살, 태어난 바로 그 날짜에 료마는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큰 뜻을 품고 달려온 사내의 마지막은 그렇게 갑작스러웠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나라의 앞날을 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름 없는 골방에서 홀연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함께 있던 나카오카도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이틀을 더 버티다 끝내 숨을 거둡니다. 새 시대를 함께 열었던 두 벗이 며칠 사이에 나란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를 누가 죽였는가는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막부의 특수부대인 미마와리구미의 소행이라는 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미마와리구미 역시 교토거리를 순찰하던 막부 직속의 무사 조직이었지요. 훗날 그 부대에 있었다는 인물이 자신들이 한 일이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신생 구미가 했다는 이야기도 또 다른 배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소설 료마가 간다는 바로 이 오미야의 밤에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울보 소년으로 태어나 칼을 잡고 시대를 바꾼 사내, 번의 벽을 넘고 원수를 손잡게 하고 총성 없는 혁명을 이룬 사내, 그런 그가 자기가 열어젖힌 새 시대의 문 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애써 만든 새 나라 메이지의 아침은 바로 2달 뒤에 밝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침을 료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불을 붙인 사람이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한 채 떠난 것이지요. 이보다 더 얄궂은 운명이 또 있을까요? 료마가 세상을 떠나고 2달 뒤 일본은 새 시대로 들어섭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신이란 낡은 것을 씻어내고 모든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지요. 조선으로 치면 고종 5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낡은 막부 세력이 순순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정부와 옛 막부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보신 전쟁이라 불리는 내전이었지요. 그런데 이 격변의 한복판에서 뜻깊은 장면이 하나 펼쳐집니다. 새 정부군을 이끈 사람은 사스마의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료마가 손잡게 만든 바로 그 사이고였지요. 정부군이 막부의 심장에도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칫하면 거대한 도시가 불바다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고와 마주 앉아 애도성을 피 흘림 없이 넘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료마의 스승 가스 가이슈였습니다. 두 사람의談판으로 애도성은 총 한 발 없이 새 정부에 넘어갑니다. 이것을 애도성 무혈 개성이라 부릅니다. 개성이란 성문을 열어 넘겨준다는 말이니 피 한 방울 없이 성을 내주었다는 뜻이지요. 료마의 두 스승이자 동지 같던 인물이 그가 떠난 자리에서 나라를 지켜낸 셈입니다. 료마가 뿌린 씨앗이 그의 죽음 뒤에 조용히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새 시대를 이끈 주역들도 대부분 료마와 얽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그리고 기도 다카요시, 이들을 흔히 유신 삼거리라 부릅니다. 료마가 다리를 놓았던 사스마와 조슈, 바로 그 2번의 인물들이었지요. 그 뒤 일본은 무섭게 달려나갑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교와 제도를 세웁니다. 군대를 기르고 철도를 놓고 산업을 일으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일본은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올라섭니다. 료마가 꿈꾸던 하나의 일본이 현실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그 물결을 막으려 했던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원군은 끝까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고종 8년인 1871년에는 미국 함대와도 충돌하는 신미양요를 겪습니다. 서양의 배를 2번이나 힘으로 물리쳤다며 척화의 뜻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결은 닫힌 문 앞에서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도 얼마 뒤 문을 열게 되지만 준비 없이 맞은 개항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역사의 아픔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검은 배 앞에 섰던 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료마의 삶을 따라오다 보면 그 갈림길이 유난히 아프게 다가오지요. 자, 이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인은 왜 이 사카모토 료마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일까요?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은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료마를 꼽았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영웅, 오다 노부나가도 그의 뒤였습니다. 천황도 아니고 이름난 재상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31살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한낱 낭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한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료마는 상당 부분 이 소설이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시바 료타로가 료마가 간다를 쓰기 전까지 료마는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번의 울타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꿈꾸고 원수를 손잡게 하고 사심없이 물러난 자유로운 영웅, 그 매력적인 모습의 많은 부분이 작가의 붓끝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역사 속의 료마는 소설이 그린 만큼 대단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때로 하나의 이야기는 메마른 사실보다 더 큰 힘을 지닌다고 말이지요. 전쟁의 상처에서 다시 일어서던 전후의 일본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시골 청년 하나가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낡은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벽을 넘어 더 큰 세상을 보라. 료마라는 인물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많은 경영자와 젊은이가 인생의 책으로 이 소설을 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실제의 료마라기보다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시대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이지요. 울보소년이 끝내 시대의 문을 열어 젖혔듯이 말입니다. 료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한 또 하나의 까닭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그 시대가 우리 역사와 너무나 가까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검은 배가 두 나라의 문을 나란히 두드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료마 같은 이들이 나와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의 문을 더 굳게 닫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역사를 원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갈림길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한 나라의 선택이 얼마나 먼 미래를 바꾸는지, 료마의 삶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물음을 조용히 건네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 문 앞에 서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물음에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문을 여닫는 것은 언제나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료마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었지요. 가진 것 없는 시골 청년 하나가 한 시대의 문을 열어젖혔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다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도 말이지요. 료마는 같지만 료마라는 이름이 품은 그 뜨거움은 남았습니다.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이지요. 한 사람의 삶이 한 편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다시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렇게 료마는 소설 속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죽음보다 오래 사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 하나로 사람은 시대를 건너 살아남으니까요. 료마가 살아낸 31해의 짧은 삶. 그 위로도 그가 떠난 뒤에 긴 역사 위로도 태양은 변함없이 떠올랐습니다. 번의 벽에 갇혀 눈물 짓던 어린 소년의 머리 위에도, 검은 배를 바라보며 세상이 무너지던 청년의 어깨 위에도, 원수를 손잡게 하던 그 긴장된 협상의 밤에도, 그리고 생일날 밤 오미야의 골방에서 눈을 감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태양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금까지 태양의 연대기였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